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 40대에 접어든 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음도 순하게 살고 있는 저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찾아 살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부터 눈시울이 시큰거려요. 소가리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극복해내고자 들이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쟁취해낸 저의 일상과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공감하며 웃고 울고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인생 이야기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낮의 윤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이후에 저에게 참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로는 여기서 줄이고 조금 서툰 그 솜씨지만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탈출하여 혼자의 몸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어요. 늘 어머니를 구박하던 할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를 조롱하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던 저는 기필코 제 가정만큼은 행복하게 지켜낼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 엄마께서 고생하신 만큼 제가 효도를 하고 싶었고 엄마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도와서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 살림의 보탬이 되길 원했고 자연스럽게 공부에는 소홀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철은 일찍 들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내리 잠만 자고 오후에는 일을 하다 보니 공부를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었지만 나름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아서인지 요리조리에 재능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고 경력을 꽤 쌓게 되었어요. 늦었다면 늦은 나이긴 하지만 일을 하던 도중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20대 중반을 지나서 대학교 조리학과에 겨우겨우 턱걸이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여 유능한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겁니다. 졸업한 이후에 30대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차례차례 따냈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꽤 탄탄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죠. 중소기업이었지만 사원이 많고 건물과 공장이 여러 채 있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영양사로 제가 채용되었습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뼈를 묻어버리겠다는 부흥 꿈을 안고 입사하여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식단을 짜고 영양관리를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에 식사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사장님께서도 직접은 아니지만 비서를 통해서 칭찬을 해주셨다고 대신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재료들이 창고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되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 힘으로 되게 벅차더라고요. 질질 끌고 가자니 재료가 울퉁불퉁 흠이 날 것 같고 오주에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무거운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번쩍 들어서 조리실까지 도움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음료수라도 한 병 챙겨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주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마냥 나중에 점심시간이 되면 햄 반찬을 듬뿍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로 점심시간이 되자 저를 찾아와서는 햄을 듬뿍 구워달라고 하길래 메뉴에 없긴 했지만 예전에 사두었던 햄을 꺼내서 나로 구워주었어요. 저보다 2살이 어린 분이었는데 그 뒤로 점심시간마다 인사도 하고 가끔 커피나 음료수를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도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연애를 해도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친구들의 말에 들키지 않으려고 남들 몰래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저에게 연애를 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31살이었어요.
전에 솔직히 겁부터 나게 되었어요. 너무 이런 것 같고 연애를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었고 더 오래 만나보고 싶다고 애둘러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연하남의 패기를 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끝까지 저에게 우리는 결혼을 해서 살아야 한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부모님과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살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기에 하루 빨리 결혼을 해서 본인만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저를 닮은 딸과 본인을 닮은 아들을 낳아서 북적북적 살고 싶다고 제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했어요. 저 또한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북적북적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 33살 친구들도 하나 둘 시집을 가는 결혼의 정류기이기에 고민 끝에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엄마께서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얼마나 만났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 연애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엄마께서 꽤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오랜 시간 지나고 만나고 해도 결혼을 할 수 이혼을 하게 되는 게 부부인데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엄마께서 대놓고 말씀을 하셨죠. 남편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하며 저희 엄마께 그러더라고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은 못한다고요? 하지만 사랑으로 평생 감싸주면서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꼭 되어주겠다고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희 엄마께서는 사람 됨됨이가 된 거요? 같다고 하시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가가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2시간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강원도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댁에 발에 딱 디뎠는데 현관에 신발이 상한 더미처럼 수십 켤레가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신발 정리를 안 하신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두신 건지 뭔지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의 입성과 함께 저를 향해 돌아서는데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너무 태연하게 거기 계신 사람들하고 아줌마 아저씨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냐? 이사 가신 줄 알았다 하면서 마치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를 취급을 하고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당황하지 않을까요? 제가 옆구리를 실적 찔러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신부감 데려온다고 해서 구경 왔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어색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어설프게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저를 아래 위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거리면서 차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옷에 뭐라도 묻혔나 싶어서 이리저리 온 매부새를 가다듬었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인사드리던 대로 공손하게 입었는데 어쩌죠? 하나도 할 일이 없어요. 저기 있는 방에 가면 옷 하나가 있어요. 그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오세요.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서 갈아입으세요. 제가 영어도 몰라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방에 들어갔더니 무슨 몸빼바지 같은 게 있어요. 황당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가 살짝 인상을 쓰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서 계속 눈치를 주니까 생전 처음 보는 문양을 가진 몸빼바지를 집어들었어요. 아이씨, 손님들이 집에 오면 집안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해야겠지 않아요.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제가 손님이 아닌가요? 오늘 자리는 다른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요. 엄마야,
이래서 서울 깍쟁이들이 무서운 거라더니 아이 당연히 며느리니까 구경하러 온 자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해야지. 아니, 너 보러 온 손님들인데 가만히 있으려고.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말에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어떤 말을 더 해야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답이 정해진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차피 어떤 말을 해도 저에게 일을 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갈아입으라고 성화를 부리는 시어머니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예쁜 투피스를 입고 시댁에 방문했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몸빼바지를 입고 나오려고 하니 수치심까지 몰려들더라고요. 제가 쭈뼛거리면서 방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깔깔거리면서 웃어 제끼면서 아니겠습니까? 우와, 진짜 갈아입고 나왔네. 아, 근데 이런 몸빼바지까지 너무 잘 어울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 잔 두 잔 주는 반주를 즐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시골 분들이시고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았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사드리러 온 며느리감에게 일을 시키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은 술을 먹고 퍼질러줘서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고 있는데 인사를 드리러 온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요. 머리를 여러 번 두들겼지만 뭐 일단 일은 벌어졌고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시댁을 박차고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을 상상만 했을 때는 당장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와야지 했지만 막상 저에게 닥치니까 정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이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저 혼자서 그 자리에 덜렁 놓여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니 인사를 드리러 올 정도로 살아가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군소리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죄다 몰려오기라도 한 건지 뭔지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기 시작했어요. 악어 회사 식당인지 뭔지 그런 데서 일을 한다며 밥 하나는 잘 하겠네. 우리 아들이 굶을 일은 없겠어. 여자는 자고로 남편 밥을 잘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 내내 시녀처럼 일을 하다가 제가 현실 타격감을 제대로 받게 되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매번 이런 일에 불려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웠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고생했다며 용돈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색을 내시면서 저울에 가면이 돈으로 자기 아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는데 5만 원 주시더라고요. 노란색 지폐 한 장이 눈앞에서 덜렁덜렁 거리는 데의 돈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을 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지 수도 없이 고민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식사를 마친 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제서야 시부모는 저를 앉혀놓고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진지하게 나누시길래 또 의외의 모습이다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불쑥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원래 시자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 일 한번 시켜본 거야. 보니까 손도 야무지고 한 게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시험을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기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시어머니가 저에게 통과라고 되치니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술을 잔뜩 마신 뒤였죠. 아, 우리 아들이 밥 먹는 내내 술을 마셨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 내가 이불 봐줄 테니까 차고 가 저는요. 1박을 할 거란 생각을 못해서 준비해온 물품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자고 오는 곳 모르시고요.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할 것 같은데 피곤하다. 그냥 하루 자고 가자.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장모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마치 시부모와 이미 이야기가 끝난 사람처럼 자고 가자면서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의 뒷덜미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기서 1박을 하는 건 영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가방을 들고 따라오라고 엄포를 놓은 뒤 제가 차 키를 들고 시동을 걸었어요. 제가 장롱 면허거든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저녁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고속도로를 벌벌 떨면서 운전해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세상 편하게 코 골면서 사는데 진짜 왼수도 이런 왼수가 따로 없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때가 저희가 연애를 한 지 대충 7개월쯤 흘렀을 때였어요. 아니다 싶으면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께서 홀로 저를 키우시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저희 엄마를 정말 극진히 모신다 싶을 정도로 챙기더라고요. 우리가 좋은데 놀러갈 때에도 장모님 혼자 계시면 적적하고 심심하지 않겠냐고 말을 해준다던가 좋은 선물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엄마 먼저 챙겨준다던가 하면서 저보다 더 아들처럼 굴기 시작하는데 그게 참 고맙고 예뻐 보였어요. 시부모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엄마께서도 남편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고 연락도 자주 하니까 좋아하셨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특별한 사건이랄 건 없었지만 시부모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쉴 새 없이 돈 타려고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게 흘러가기도 했어요. 아이, 이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서 이런 데에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우. 내 가슴이 미어지네. 식당 내부가 고급진 것일 아주 살림 거덜나게 딱 좋게 생겼다. 우리는 감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돈도 없는데 이런 데서 자주 밥 먹냐? 두리번 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상견례 자리에서 돈 활용하는 게 솔직히 곱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해도 말이죠. 오죽하면 저희 엄마께서 저를 쓱 쳐다보는데 창피한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편이 시부모에게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진정을 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부모가 딱 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빠듯한 사람들이라 제발 해줄 돈도 없고 그 뭐 예물이니 뭐니 보석 같은 거 해줄 돈도 없습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애들끼리 알아서 잘 구해서 살면 되죠? 딱 반반 결혼이라는 거 저희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우리 딸 결혼시킬 때 해줄 돈 없어요? 아니, 거기는 식구가 책도 아니고 냈더니 둘밖에 없으면서 돈이 왜 없어요? 시모의 말에 저와 엄마는 벙찐 표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떠지면 시댁에는 일하는 사람이 셋인데 왜 돈이 없을까요? 저희 엄마께서도 그 발언에 황당해 하시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상견례 자리가 끝난 이후에 결혼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다고 하니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면서 약속을 하더라고요. 시댁이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제가 절대로 골치 썩을 일 없게 할 거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우리 엄마께도 평생 잘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으면 안 됐는데 저는 남편을 믿어버렸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는 당연히 더 환장할 만한 사건들이 줄줄 이어지게 되었죠. 제가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글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구나. 결혼까지 했는데 집에서 차려준 집밥이 입맛에 맞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야. 남편이 자취를 할 당시에는 배달 음식을 매일같이 시켜 먹어도 상관을 하나도 하지 않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버리니 저한테 글쎄 고등학생 애들처럼 급식표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표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식단만 보낼 텐데도 영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음식 열량까지 체크해서 급식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거기다가 식단표만 거짓말로 꾸민다 못해
매일같이 밥상 차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갑질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학교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시모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기 말에 토를 다는 거냐고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는데요. 당연히 저는 무시를 했고 시어머니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남편을 들들 볶았나 보더라고요. 아, 그 표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요. 어려운 일이야. 멀리 타조에 계신 엄마가 오죽 걱정이 되면 그런 걸 다 욕을 했겠어.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번 해드려보자.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 돈 받고 일을 할 때에도 그 식단표 짜는 게 제일 하기 싫은 일인데 집에서 남편 밥 차려주면서 그 짓을 하라고 그럼 그냥 나 밥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밥 차려 먹고 표 짜서 만들어. 남편은 그 이후에도 저에게 몇 번 더 꼬시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단칼에 자르고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표를 만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내더라고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줄 알고 애기양양해서 저에게 인심 쓰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떡 하나 더 얻어먹은 셈이었죠. 하지만 한 번 숙이고 들어간 것처럼 굴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일을 시키고요.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아이, 글쎄, 강원도 무슨 갈대밭인지 보리밭인지 모를 곳에서 동네 사람 딸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더나 뭐라나. 저에게 당연히 동네 사람 결혼식이니만큼 와서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일을 도와야 하나요? 손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일손을 돕는 게 그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요? 저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청첩장조차 못 받았는데요. 여기 뷔페가 멀어서 못 들어온다더라. 손님들 대접할 음식도 만들고 해야지 않겠니? 그 남도 아니고 서로 돕고 사는 이웃인데. 아니, 그 이웃이 제 이웃입니까? 황금 같은 토요일에 강원도에 있는 시댁까지 가야 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요. 결혼식 잔치에 먹을 음식까지 만들어라니요. 절대 못하죠. 어머니, 저 그날 특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네요. 그날 하필이면 조리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청소하기를 한 날이라서요. 내가 요리 솜씨 좋은 우리 며느리 와서 싹 다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대청소니 뭐니 하면 어떡하니? 아니, 빼고 와 사회생활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날 특근이 잡혀 있어서 저는 영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축하 잘 해주고 오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죠. 그러니까 남편을 들들 볶아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진짜 그날 특근 있냐고 물어보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뻔뻔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토요일에도 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식당은 문을 안 열거든요. 하지만 조리실 대청소가 있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서 남편을 강원도로 떠밀어버리고 저는 여유있게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집안 행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시댁에서 보려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단 말이야. 남의 결혼식이 언제부터 집안 행사였어요. 저도 바깥일 하는 사람인데 회사 일을 어떻게 빼요? 어머님, 저 그러다가 잘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세상에 그 회사는 너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냐? 이런 일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나중에 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거야? 제가 그쪽 분들하고 돕고 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득근해서 돈을 더 보낸 게 낫죠. 그래야 저희도 집 사고 차 바꾸고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꾸준히 제 의견을 반박하시고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때 일어난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힘든 시집살이를 제외하고 이야기해도 이 정도예요. 시댁이 강원도에 있어서 운이 좋았어요. 멀리 있지 않아 여러 번 이혼할 뻔했을 텐데요.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덜 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예기치 못한 임신에 좀 놀랐지만 남편이 만사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남편이 기뻐하니까 저도 신이 나서 함께 기뻤죠. 양가의 임신 소식을 알리자 저희 엄마께서는 저에게 예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반찬도 다 해주시고 과일 같은 것도 백화점에서 모양 예쁜 걸로 골라서 가져다 주시곤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감자만 잔뜩 보냈더라고요. 울퉁불퉁 모난 감자들을 보면서 이걸 왜 보내셨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감자라도 하게 환장을 한다. 포슬포슬하게 쪄서 설탕에 듬뿍 붓는 돼지가 있다. 임신은 제가 했는데 남편에 더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바로 시댁의 마음인가 싶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10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태교를 하고 다행히 입덧이 심하진 않았던 터라 버티다가 출산 막달에 육아휴직을 내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이를 보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쏙 빠지는데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이는 이상하게 울음이 많고 먹는 양도 많지 않았어요. 애가 작아도 너무 작아서 걱정이 태산이었죠. 우리 엄마께서는 저도 어릴 때 그랬었다며 조금 크면 다 잘 먹고 할 거라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어디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냐고 비리비리한 아이를 낳았다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가뜩이나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해 죽겠는데 제 탓을 하니까 저도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퍼부었죠. 애는 저 혼자 갔나요? 남편 씨가 별로라서 그런가 보죠. 혹시 남편도 어릴 때부터 편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편식이 심하던데 제가 남편 탓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할 말이 없는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자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크는 건 한 번뿐인데 제가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둘째를 가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을 전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아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키우게 되었는데 사회성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당연히 시댁에서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왜 남의 손해를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해가 병에 걸린다니까 어린이집에 안 다닌다고 감기 안 걸리고 안 다치나요? 아이가 언제까지 집에서 저랑 둘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천연병 같은 거 걸린 애들이 하나둘 꼭 있다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키우면 되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키웠어. 애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저도 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없는 시간 동안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를 무슨 애보는 기계 취급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슬슬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육아 초반만 해도 열심히 도와주던 남편이 손을 놓고 잔소리만 퍼붓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보느라 바빠서 요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밥이 부실하다부터 시작된 잔소리가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치워도 끝이 없다고. 끝나더라고요. 애가 4살이니까 막 어지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어른처럼 착착 정리를 하겠습니까? 애가 그러는 거니까 냅둬라. 내가 나중에 몰에서 치우겠다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당장 치우라고 무지성처럼 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치워라. 이것도 저것도 다 치워라 하는데 아이가 자기 전까지 어지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내가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치우면 나머지 집안일은 당신이 할래. 다 어지른 뒤에 한 번에 치우는 게 낫지? 당신은 손은 아깝다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기는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네. 어쨌네 진짜 왼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풀 데가 없으니까. 먹으면서 풀기 시작해서 살이 조금 많이 쪘어요.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살이 쪘다면서 한숨을 쉬었고 잘 안 빼냐고 어디 같이 나가기가 흉하다면서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겠어요. 다 자극받아서 다이어트 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뭐가 진심인지는 모르는 거죠.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살이 찐 뒤로 코를 많이 본다면서 같이 방을 못 쓰겠다고 작은 방에다가 자기 짐을 불어놓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애기 소침한 성격으로 변하면서 점점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회식이다 동호회 모임이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집에서 아이만 보니까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시댁에서도 남편이 제 편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전화를 자주 해라, 강원도에 애 데리고 와서 자고 가라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강원도 버스 타고 갔다 오는 게 뭐가 어렵냐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요지가 해야 할 효도를 나한테 시키는데 솔직히 누가 시댁에 가서 자고 싶겠나요? 하지만 우리가 왜 버리고 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는 상황이니까 따지고 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저와 남편과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완전히 단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서로에게 악을 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카드값 명세서를 들고 오더니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커피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집에서 믹스커피 타 먹으라며 잔소리를 했고요. 그 결정적인 말에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취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회사 구인 공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네 회사,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일했던 회사에서 영양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바로 이력서부터 써서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일을 했던 회사고 예전에 사장님한테도 칭찬도 받아가면서 일을 했었잖아요.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제가 육아휴직 이후에 퇴사를 했을 때 많이 아쉬워했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재취업이 결정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저희 엄마께서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유치원에 갔다 오면 퇴근까지 엄마께서 봐주시는 걸로요. 남편은 저의 취업에 상당히 어이없었지만 제가 돈을 쓰는 걸로 잔소리를 한 이력이 있으니 말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좋았는데 일을 한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이때였어요. 갑자기 아이가 열에 걸려서 엄마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시다가 아이가 저를 너무 찾는다고 회사 앞으로 잠깐 찾아오셨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절로 나오는데 그날 사장님께서 회사에 오셨다가 식당에 식사를 하시러 들리신 거예요. 제가 아이랑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눈물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 오늘 식사 준비가 끝났으면 퇴근하고 가보라고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의 얼굴에 빤히 보던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인이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엄마 성함이 윤정이거든요. 저희 엄마께서도 사장님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승환이 오빠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죠. 알고 보니 우리 사장님하고 엄마가 저로의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와 오랜 시간 연애를 했는데 예전에 사장님이 우리 삼촌의 과외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과외를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께서 간간히 간식도 해주고 밥도 해줬었는데 그때 정분이 터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사장님이 군대 간 사이에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고 급하게 야반도주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뚝 끊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한 만남에 두 분 모두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색이 잠기시는데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먼저 조퇴를 했고 엄마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헤어지셨는데요. 사장님도 몇 년 전에 사모님과 사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께서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두 분이 연락처도 교환하시고 수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정분이 다시 한번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께서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삶의 기력을 찾은 것 행동하시는데
저까지 저절로 응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보니 남편에게도 말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집에서 아이랑 놀아주다가 침대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디스크가 충격을 받고 터지게 되면서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죠. 놀래서 병원으로 찾아가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수술비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 돈을 덥석 받겠습니까? 남편이 퇴근 후에 귀찮다는 듯이 와서는 볼멘 소리부터 내더라고요. 아, 뭘 어떻게 하셨길래 허리 디스크가 터져 조심 좀 하시지. 아휴, 수술비는 어쩌게 내가 돈이 어딨어? 취직한 이후에 생활비도 안 줘서 내 돈으로 우리 집 생활비 썼는데 당신이 모아둔 돈 있을 테니까 좀 줘봐. 장모님 수술이라 그런지 군소리 없이 수술비를 내주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시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랑 남편이랑 둘 다 태어나는 날 병원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아이 때문에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거동이 편하지 않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낑낑거리며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께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더래요. 김서방, 2,000원짜리는 뭔가 갑자기 이 돈을 왜 나에게 주는 거야? 요즘 버스 1,000원이면 탈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수술비까지 내드렸는데 아, 택시비까지 드려야 하나요? 수술 끝났고 경과 좋다고 하던데 아, 그거 자꾸 걸어야 낫는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나시죠? 치료도 할 겸 재활한다고 생각하고 버스 타고 내려서 집까지 좀 걸으세요. 택시비는 땅을 파면 나오나요? 내가 지금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낑낑거리는 것 같나? 나도 택시비 알아서 낼 수 있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 딸은 도대체 어떤 취급을 했을지 보지 않아도 뻔히 다 보이는구만.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야? 제가 뭐 틀린 소리 했나요?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건강 생각해서 걸어가시라고 한 건데 제 마음을 곡해 하시는 게 서운하네요. 그렇게 됐네? 이같이 1,000원 없어도 나 혼자 알아서 갈 수 있네. 저기 나 태울 차가 오는구먼. 자아내는 그 1,000원짜리 써서 버스 타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게나. 나는 기사 딸린 외제차를 타고 갈 테니까.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엄마와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사장님이 보내주신 차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미리 저에게 차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지를 해주시긴 했는데 바로 보내주실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가는 거야? 그래, 조심히 가고 내가 또 전화할게. 예, 내가 하다 나 어이가 없어서 말한다. 나도 네. 새아버지 될 사람이 보내주는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나한테 꼴랑 1,000원 한 장 쥐어주면서 버스를 타고 가라고 재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딴 버러지 같은 놈이랑. 너 계속 살아야겠니? 내가 이제 뭐가 쉬어서 저런 놈이랑 같이 살면서 뒷바라지를 하니? 당장 이혼해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00원짜리는 또 뭐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버스 타고 가라고 했어? 아니 아니 근데 장모님이 외제... 저는 뭐예요? 새 아버지 될 사람은 또 뭐고요? 저한테 뭐 숨기셨어요? 숨기긴 뭘 숨겨. 자네의 그 시커먼 속이나 잘 숨기고 다니게. 앞으로 더 이상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내 딸 고생하는 꼴 더는 못 보겠네. 생트집이나 잡아다면서 아, 숨 막히게 하는 자, 마마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셨어요. 두 분은 재혼을 할 거래서 새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식에 제 마음도 놀랐어요. 남편이 물음표를 띠며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네, 그 차가 얼마 정도 한 거 알아? 정말 2억이 넘는 대접이야? 그러자 남편이 내게 물어보았어요. 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머니에게 차를 물었다는 게 슬프지 않아.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 거세게 물었지?
누가 내가 부모님 대신 살아줄게. 한참 후 엄마가 사장님과 함께 우린 집으로 찾아오시니까 남편과 사기 문제로 소소히 다툴 때였어요. 분위기가 살짝 뒤죽박죽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우리 딸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네. 아, 자네는 나가 있어도 돼. 근데 남편이 우리 사장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사장님이 여기를 어쩐 일로 찾아오셨냐고 온 가족을 번갈아 가면서 묻는데 사장님이 탐탁치 않은 얼굴로 우리 남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내가 내 사위가 될 놈인가? 감히 장모님한테 1,0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해. 그것도 방금 태어난 사람한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예 앞으로 회사 면접에 인성도 보라고 시켜야겠어.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변명을 하며 자기는 재활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마께서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살림 합쳤다. 혼인신고도 어제 마쳤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노후를 즐겨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도통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딸은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혼시키려고 찾아왔네. 그러면서 엄마가 이혼 서류를 저에게 내미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하라는데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자식을 이혼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자기가 여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이야기하냐며 절대 못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엄마께서 콧방귀를 뀌며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이혼시키는 부모가 왜 없어? 자식이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자 가장 큰 기쁨이지. 우리 딸을 위해서 내린 결정일세. 그 말에 듣는데 제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제가 그동안 버티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엄마의 가슴을 쥐어뜯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준 서류를 받아들면서 많이 봉투를 쳐다보았는데 남편이 놀라서 나한테 너, 나랑 이혼할 거야 하더라고요. 나한테 너너 하지 마. 나보다 2살이나 어린 놈이 그래 너 같은 거랑 이혼하고 나도 새삼 찾아가련다 노랑 살면서 나는 날개가 꺾인 새 같았어. 이제 다시 부모님의 달아준 나에게 달고 하늘 위로 날아가 볼 거야. 엄마는 저에게 잘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참에 짐도 싸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제가 왜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간단하게 바로 짐을 싸서 엄마와 사장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눈치가 보였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자식들 다 분가하고 없어서 적적했는데 잘 됐다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사장님이 연락을 넣어주신 변호사와 이용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이고 시부모고 할 것 없이 회사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난동을 부렸어요. 망할년이 어디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달려들어 아무것도 없는 기집애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그러면서 조리실에 있는 뜨거운 국물을 저에게 퍼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사장님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저를 감싸 안아주셔서 등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찬물을 틀어서 사장님에게 막 뿌렸어요. 화상이라도 입을까 놀랐거든요. 그 뜨거운 걸 맞고도 사장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는 시부모랑 남편을 향해 상해죄로 콩밥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며 남편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사장님은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났고 정말 남편은 잘렸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은 화상까지는 입지 않았지만 연고를 발라야 하는 수준의 경미한 상해를 입으셨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고소장을 보내셨어요. 겁이라도 줘야 다음부터는 안전할 거라고 하시는데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고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는 그런 이전 실무에게 사이다 한 방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고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대로 하세요.
앞으로는 무서운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덤비시길 바랄게요. 저 모즈리가 재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며느리에게는 값을 그만하시고요. 전 남편도 저에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나이에 어디를 또 취직하겠냐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남남인 사이에 제가 왜 그래야 할까요? 회사에서 사장님께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고 잘린 놈으로 소문나고 쫓겨난 거죠. 이후에 저는 행복한 엄마를 보면서 저도 같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거라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리 아이가 눈치가 빠른 건지 내 아빠가 그 정도의 존재감도 없었던 건지 찾질 않더라고요. 다행히 새아버지, 엄마, 그리고 저와 아이 모두 내 식구가 오순도순 사는 행복에 젖어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평생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저의 짧은 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